여러분, 대한민국은 유엔 기준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수돗물은 항상 나오고 깨끗한 물은 너무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같은 나라, 같은 비, 같은 자연인데 왜 한국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그 이유에는 한국의 지형에는 우리가 몰랐던 결정적인 구조가 숨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우리가 몰랐던 한국 지형의 진짜 이야기.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나이는 53살입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물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수도꼭지 틀고 쌀 씻고 커피 물 끓이고 그게 다였어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너무 당연해서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랬던 제가 이걸 찾아보기 시작한 건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딸아이가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들었는데 그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멈춰 서버렸어요. 뉴스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딘가였어요. 정확한 지명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면은 기억해요.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긴 줄이었어요. 어른 키만큼 올라오는 노란 통을 들고 떼약볕 아래서 서 있는 아이들. 통이 너무 무거워서인지 두 손으로 간신히 붙들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그 앞에는 군인인지 경비원인지 모를 사람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물을 나눠주는 곳에 총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장면인지 몰랐어요. 식량 배급인가? 아니면 구호품인가? 근데 아나운서가 말하더라고요. 물이라고. 저 줄이 전부 물 한 통을 받으러 온 줄이라고. 그 순간 이상하게 소름이 돋았어요. 총을 들고 지켜야 할 만큼 저 사람들한테 물이 그렇게 귀한 거구나. 그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니까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죠. 그냥 이론이 아니더라고요. 살아있는 공포였어요.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노란 통이 머릿속에서 자꾸 어른거렸어요. 그 아이들 얼굴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눈빛이 그냥 텅 비어 있었거든요. 무표정이었어요. 뜨겁고 목마를 텐데 징징거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익숙한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어요. 다음 날 저는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물 부족이라고 쳤더니 숫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물 부족을 겪는 인구가 20억 명이 넘는다고. 20억. 저는 그 숫자가 처음엔 그냥 숫자로만 보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 40배가 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읽었어요. 어떤 나라는 강을 두고 이웃 나라랑 전쟁을 벌인다고 했어요. 물을 선점하려고. 댐을 누가 먼저 막느냐, 수원지를 누가 차지하느냐. 사람이 죽는다고 했어요. 총을 들고 싸우는 게 식량 때문이 아니라 물 때문이라고. 근데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실제로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사이에 전쟁 직전까지 간 사태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가 나일강 상류에 댐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는 거였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집트 입장에서는 그게 사활이 걸린 문제였어요. 나일강 물이 줄어들면 이집트는 말 그대로 살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이집트 국민 대부분이 나일강 유역에 몰려 살고 농업도 산업도 전부 그 물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이 직접 나왔어요. 나일강은 우리의 생명이다. 그 물을 건드리면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실제로 그 말이 나왔어요. 뉴스에. 지금 이 시대에.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물 때문에 전쟁이라는 말이 뉴스에 나오는 시대. 그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게 실감이 됐어요. 처음으로 진짜 실감이 됐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어떻지 하고 찾아봤어요. 별 생각 없이 쳤는데 나온 내용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저는 눈을 비볐어요. 잘못 읽은 건가 싶어서 다시 읽었는데 맞았어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였어요.
그 순간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 평생 물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마 때는 홍수 걱정하고, 겨울엔 눈이 오고, 봄이면 비가 왔어요. 그런데 물 부족 국가라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강수량은 많은데 인구 밀도가 워낙 높아서 1인당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는 거였어요. 비는 오는데 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한꺼번에 쏟아지고 그걸 저장하기가 어렵다는 것도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럼 우리가 물 걱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살았지? 수돗물이 끊긴 적이 없었어요. 요금이 갑자기 10배 오른 적도 없었고, 이상하다. 뭔가 분명히 이상한데, 우리나라 강들이 있잖아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이 강들이 전부 따로따로 흐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는 거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큰 강 하나에 여러 지류가 얽혀서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독립적으로 나뉘어서 흐른다는 거예요. 독립수계라는 말을 처음 봤어요. 물줄기가 독립되어 있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단어를 읽고 잠깐 멈췄어요. 그냥 지형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묘하게 느껴지는 거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것도 이상하고 근데 막상 물이 없어 본 적은 없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이 독립수계라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밤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우리나라 물 구조가 좀 신기하대.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흘려듣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뉴스 보다가 피곤하다고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지형, 산, 분수령.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한반도는 산이 많은 나라인데 그 산들이 물이 흐르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백두대간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근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는 찾으면 찾을수록 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실마리를 잡은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느낌. 그 깊어지는 느낌이 무서우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12시가 넘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 나왔어요. 맑고 차갑고 아무 냄새도 없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근데 그날따라 그 물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는 걸까? 지구 반대편에서는 아이들이 노란 통 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강 하나 때문에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게 이렇게 쉬운 걸까? 손에 들린 물컵을 한참 봤어요. 맑았어요. 그냥 맑은 물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때는 그 밤 이후로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의문이라는 게 이상해요. 한번 시작되면 혼자 커지거든요. 제가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냥 저절로 그리로 흘러가는 거예요. 밥을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왜 한국만 이런 구조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그냥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운 좋게 비가 많이 오는 나라에 태어난 것뿐이라고.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어요. 비가 와도 저장을 못하면 소용이 없고 저장을 해도 관리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게 되고 있잖아요. 늘 그래왔잖아요. 이게 그냥 우연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도를 펼쳤어요. 예전에 딸아이 지리 공부할 때 쓰던 낡은 지도책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지형도를 펼쳐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산이었어요. 온통 산이었습니다. 초록색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한반도 지형도를 보면서 저는 그제야 실감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이 많은 나라였구나. 국토의 70%가 산이라는 말을 학교 다닐 때 외웠는데 눈으로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산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백두산에서 시작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흐름이 있었어요. 지도에 선이 그어진 건 아닌데 능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등뼈 같은 거였죠. 나라 전체의 등뼈. 그게 백두대간이라는 걸 나중에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등뼈를 기준으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 서쪽으로 흐르는 물, 남쪽으로 흐르는 물.
전부 이 능선을 기준으로 방향이 갈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강들이 다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게 처음엔 당연한 말처럼 들리죠. 강이 어디서 시작하겠어. 당연히 안에서 시작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달랐어요. 유럽의 강들은 알프스에서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관통해요. 어떤 강은 6개 나라를 지나기도 한대요. 상류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하류 나라가 물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상류 나라가 댐을 막아버리면 하류 나라는 속수무책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중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있는데 터키에서 시작해서 시리아, 이라크로 흘러가요. 터키가 상류에 댐을 지으면서 하류 국가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도 진행 중인 이야기고요. 전쟁까지 갔던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물 때문에. 저는 그걸 읽으면서 등이 서늘해졌어요. 잠깐 손을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터키가 댐 하나 짓는 것만으로 시리아 사람들이 밭을 포기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나라 안에서 결정한 일인데 그 피해가 국경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강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였어요. 전쟁보다 더 조용하고 전쟁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강이 여러 나라를 지나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 물줄기 하나가 정치가 되고 협상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달랐어요. 우리나라 강은 전부 우리 땅 안에서 시작해요. 백두대간에서 갈라져서 우리 땅을 흘러서 우리 바다로 빠져나가요. 누군가 상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류가 우리 땅이니까. 그 사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형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군사적으로가 아니라 물로. 어느 외부 세력도 우리 물줄기에 손을 댈 수 없는 구조. 강이 국경을 넘어오지 않는 구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전 세계 분쟁 지역 지도를 찾아봤어요. 물 분쟁이 일어나는 곳들을 표시한 지도가 있었는데 빨간 점이 유난히 많이 찍힌 곳들이 있었어요. 나일강 유역, 메콩강 유역, 인더스강 유역, 전부 강을 공유하는 나라들이었어요. 물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갈등도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지도에 없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오래 봤어요. 빨간 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를 찾았는데 없었어요.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그냥 지나쳤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그게 너무 묘했어요. 그럼 이게 전부 지형 덕분인 건가? 산이 많아서, 강이 안에서 시작해서, 물줄기가 독립되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찜찜한 게 남았어요. 지형이라는 건 한반도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산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만은 아니잖아요. 일본도 산이 많아요. 스위스도 산이 많죠. 근데 물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가진 구조가 다 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딱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뭔가. 그래서 더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강의 특성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신기한 표현이 나왔어요. 물이 빠르게 흐른다는 거였어요. 경사가 있어서 유속이 빠르다는 거죠. 산에서 시작하니까 내리막이 급해서 물이 빠르게 바다로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단점인 줄 알았어요. 빠르게 나가면 저장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물이 빠르게 흐른다는 건 정체되지 않는다는 거기도 해요.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염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것도 이상한 게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 가뭄에 약한 거 아닌가.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오고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리면 건기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가 댐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찾아보기 전엔 몰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어요. 소양강댐, 충주댐, 대청댐.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죠. 그런데 댐을 찾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댐들의 위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형을 읽고 만들었다는 거죠.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에 고이는지, 어디에 막아야 효율이 나오는지 그걸 계산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였냐 하면 옛날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옛날. 저는 그 부분에서 잠깐 멈췄어요. 댐이라는 게 현대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물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 훨씬 오래됐다는 거예요. 저수지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벽골제, 수산제.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지형만이 아닌 거예요. 지형을 이용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준 구조 위에 사람이 쌓아온 무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상하게 몸이 긴장됐어요. 지형이라서 운이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지형을 알아보고, 읽어내고, 활용해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더 읽다 보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세종대왕 이야기가 나왔어요. 츠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의 양을 재는 기구. 저는 학교 때 그냥 옛날 발명품 중 하나로 외웠어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라는 거예요.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기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잠깐 화면에서 눈을 뗐어요. 왜 강수량을 쟀을까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왜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했을까요? 농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지역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아야 강물이 얼마나 불어날지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홍수를 막고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500년 전에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형을 읽고, 물을 측정하고, 그걸 국가 단위로 관리하고. 그게 그냥 우연히 이어져 온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등 뒤로 뭔가 차가운 게 흘러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형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많다는 것, 강이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백두대간이 물줄기를 갈라준다는 것, 츠국이로 500년 전부터 강수량을 측정했다는 것. 이 네 가지가 연결되면서 처음으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래서 우리나라는 물을 빼앗길 수 없는 구조구나. 상류가 우리 땅이니까 외부에서 물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구나. 그게 이해되는 순간에 솔직히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그냥 지형이 아니잖아요. 이건 일종의 방어막이잖아요. 물에 대한 방어막. 누가 설계하지 않아도 땅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 사람들이 500년 넘게 물을 읽어온 거고. 그래서 그날 밤은 좀 정리가 된 느낌이었어요. 알았다. 이제 이해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찾게 된 이야기가 저를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화강암이었어요. 처음에 이 단어를 봤을 때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돌 이야기잖아요. 지형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해했는데 돌 이야기까지 가야 하나 싶었죠. 근데 읽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땅의 상당 부분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화강암이라는 돌은 단단해요. 물이 스며들기 어렵고 대신 물이 그 위를 타고 흘러요. 빠르게, 맑게. 그리고 화강암은 철분이나 특정 불순물이 적어요. 물이 그 위를 흘러도 녹아나오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이 맑은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땅 자체가 그런 구조였던 거예요. 화강암 위를 타고 흘러온 물이니까 그 돌이 수천 년 동안 필터 역할을 해온 거였어요. 아무도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는데 땅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잠깐 창밖을 봤어요. 우리 집 앞에 작은 하천이 있어요. 사실 별로 예쁘지도 않은 그냥 동네 하천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그 물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 물이 어딘가 화강암 위를 타고 흘러온 거구나. 땅이 걸러준 물이구나. 감탄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리고 그게 생활이랑 연결되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물을 많이 쓰는 문화였잖아요. 목욕 문화, 음식 문화, 국물 요리가 발달한 것도, 장을 담그는 것도 전부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다는 전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물이 부족하거나 더러운 나라에서는 그런 문화가 나오기 어렵죠. 된장, 간장, 김치, 전부 물이 기본이에요. 그게 다 이 땅의 구조에서 나온 거였어요. 화강암이, 백두대간이, 독립수계가, 음식 문화까지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는 그 연결이 느껴지는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게 울컥했어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된장찌개 한 그릇이 떠올랐거든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냄새가 갑자기 났어요. 진하고 구수한 그 냄새. 그게 이 땅의 물에서 온 거구나. 화강암이 걸러준 물로 끓인 거구나. 이 구조에서 온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눈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그 물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이나 해보셨을까? 당연히 안 하셨겠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 당연함 아래에 이렇게 긴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잠깐 핸드폰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이랑 비교가 나왔어요.
석회암 지형이 많은 나라들 이야기였어요. 유럽 일부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석회암이 많은데 석회암은 물에 녹아요. 물이 그 위를 흐르면 석회 성분이 같이 녹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쪽 물은 경도가 높아요. 딱딱한 물, 샘물이라고 부르는 거요. 그 물로는 음식 맛이 다르게 나와요. 녹차를 우려도 맛이 다르고 쌀을 지어도 질감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 나라들은 정수 필터를 달고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돗물로 밥을 지었어요. 수돗물로 국을 끓이고 수돗물로 차를 마셨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근데 그 당연함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땅이 화강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당연함이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운이 아니에요. 지형도 맞고 수계도 맞고 안방 구조도 맞아요. 이 모든 게 맞아 들어가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강이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서 산이 물을 걸러주면서 땅이 화강암이어서 물이 맑게 흐르는 나라. 그게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저는 그 질문을 혼자 던지고 혼자 멈췄어요. 이제 다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 지형이 이유고 화강암이 이유고 독립수계가 이유다. 이걸로 설명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순간까지는. 근데 화면을 내리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짧은 문장이었어요. 각주처럼 달려있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는데 저는 그 문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백두대간은 단순한 산줄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숨은 체계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며 이 구조는 한반도에만 존재하는 매우 희귀한 지형적 특성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희귀하다고 했어요. 한반도에만 존재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어요.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 희귀하다는 건 다른 나라엔 없다는 거잖아요. 비슷한 게 없다는 거잖아요. 산이 많은 나라는 많아도 이 방식으로 수계가 구성된 나라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지형이 아닌 거예요. 지형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형은 여러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이 조합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화강암이고 독립수계고 백두대간으로 갈리고 이 3가지가 한꺼번에 맞아 들어가는 땅. 저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아요. 땅을 설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형이 어떻게 설계가 돼요. 근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정말로 말을 잃었습니다. 백두대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갯벌이었어요. 서해안 갯벌. 물이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로 빠져나가는데 그 끝에 갯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갯벌이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였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그냥 바닷가 진흙이 아니었어요. 이게 전체 구조의 마지막 퍼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형도, 댐도, 수계도 아닌 이야기였어요. 훨씬 오래된 이야기였고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를 읽는 순간 저는 손이 멈췄어요. 갯벌이었어요. 그 단어가 저한테는 처음에 그냥 바닷가 진흙이었어요. 어릴 때 여름에 서해바다 가면 발이 푹푹 빠지던 그거. 냄새나고 끈적하고 빨리 씻어내고 싶은 그거.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갯벌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해안 갯벌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왜 물 이야기랑 연결되는지는 몰랐죠. 갯벌은 필터예요. 강에서 흘러온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기 전에 갯벌을 거쳐요. 갯벌이 그 물을 걸러요. 오염 물질을 흡수하고 유기물을 분해하고 생태계가 그 안에서 순환해요. 바다로 나가는 물이 갯벌을 지나면서 한 번 더 정화되는 거예요. 산에서 화강암을 타고 흘러온 물이 강을 지나서 갯벌을 거쳐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르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구조가 눈에 그려지는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게 연결이에요. 산에서 시작해서 바다에서 끝나는 하나의 흐름. 그 흐름 전체가 정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이 첫 번째 필터고 빠른 유속이 두 번째 필터고 갯벌이 세 번째 필터예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정교해요. 너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소름이 팔에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백두대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번엔 다른 각도로 읽혔어요.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등뼈잖아요. 그 등뼈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원 형성이에요. 산이 높으면 구름이 걸려요. 구름이 걸리면 비가 와요. 그 비가 산 안에 고이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천천히 흘러나와요. 그게 강의 시작이에요. 백두대간이 긴 산줄기로 이어져 있다는 건 수원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가뭄이 들어도 다른 줄기에서 물이 나와요. 한쪽 강이 줄어들어도 전체 수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면 등뼈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 뿌리가 하나니까. 저는 그 설명을 읽고 눈을 감았어요. 아, 이래서구나. 이래서 강이 독립적으로 흐를 수 있는 거구나. 이래서 외부에서 물을 끊을 수가 없는 거구나. 뿌리가 한반도 안에 있으니까. 그 뿌리가 백두대간이고 그 백두대간이 아직도 이 땅에 있으니까 모든 게 연결됐어요. 지형, 안반, 수계, 갯벌, 산줄기. 이게 전부 하나의 구조예요. 따로따로 좋은 게 아니라 전부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게 된 이야기가 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반도체였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왜 나오나 싶었어요. 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반도체. 근데 읽다 보니까 연결이 됐어요. 반도체를 만들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반도체 웨이퍼 하나를 세척하는데 초순수 물이 수천 리터씩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에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물이어야 해요. 조금만 불순물이 섞여도 회로가 망가진다고 했어요. 그 물을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선 큰일이에요. 물 자체가 부족하거나 있어도 정수 비용이 엄청나거나.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형에서 흘러온 물이 원래부터 불순물이 적어요. 정수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이 된 데에 이 땅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대목에서 진짜로 멈췄어요. 삼성이, SK가, 그 공장들이 이 땅에 세워진 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이 땅이 가진 물의 구조가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화강암 위를 흐른 물이 반도체를 씻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수천만 년 된 안반이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전율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앞으로 물이 석유보다 비싸지는 시대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후가 변하면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나라가 줄어들고 있고 그 물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요. 물이 자원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강이 외부에서 오지 않고 수계가 독립되어 있고 화강암 지형의 갯벌까지 있는 나라, 물을 스스로 만들고 걸러내는 시스템을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나라, 거기에 500년 전부터 강수량을 측정하고 물을 관리해온 사람들의 역사까지 있는 나라. 다른 나라들이 물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는 그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되는 나라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왔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 처음엔 몰랐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데 그냥 뭔가 차오르는 게 있었어요. 가슴 어딘가에서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게,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게 처음으로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주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 위에 제가 서 있는 거구나. 수천만 년의 지형이, 수천 년의 역사가 500년 전 세종대왕이 빗속에 세운 치국이 하나까지 지금 내가 매일 트는 수돗물 안에 전부 담겨 있는 거구나. 그 물 한 잔 안에 이 모든 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어요. 거창하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침마다 쌀을 씻어요. 그게 달라졌어요. 예전엔 그냥 씻었는데 이제는 물이 흘러나오는 걸 잠깐 봐요. 차갑고 맑은 물이 손에 닿을 때 잠깐 생각해요. 이 물이 어디서 왔을까? 어느 산줄기에서 시작됐을까? 어떤 화강암 위를 흘러왔을까? 어떤 갯벌을 지나 돌아온 물일까? 얼마나 오래된 구조를 타고 여기까지 온 걸까?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져요.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없는데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하나만으로 이 구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물 안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53살 평범한 주부예요. 물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당연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 당연함을 만들어낸 구조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고, 산이 있었고, 물줄기가 있었어요. 화강암이 있었고,
갯벌이 있었고 그 모든 걸 읽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게 이 한반도라는 땅 위에 함께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이제 확신해요. 이건 처음부터 완성된 구조였어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땅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왔어요. 된장을 담그고 쌀을 씻고 아이들을 씻기면서 그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 채로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요. 물이 나와요. 맑고 차갑고 아무 냄새도 없어요. 그리고 잠깐 멈춰요. 감사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땅한테 하는 건지, 이 물한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구조를 만들어 온 오랜 시간한테 하는 건지. 그냥 감사해요. 이 물 한 잔이, 이 땅이, 이 나라가